자, 민법 가장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133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민법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시험 칠 때까지 해도 어려운 데가 여기입니다. 성립요건, 효력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 하나의 계약이 하나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요건과 효력요건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1차와 2차를 통과해야 되죠. 그럼 1차 시험을 떨어지면 2차 시험은 칠 필요가 없죠. 그럼 이렇게 1차를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불성립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의 이제 계약을 예로 들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자, 계약은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 최소한. 그럼 적어도 하나의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앞으로 우리는 당사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과 을이 이 계약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을 제외한 지구상의 60억은 누굴까요? 제3자. 이렇게 된다. 법에서는. 그럼 계약을 하는 갑의 입장에서 볼 때 을은 누굴까요? 내하고 계약을 하는 상대방. 자, 을의 입장에서 볼 때 갑은 상대방. 스스로는 본인. 그래서 민법은 본인과 상대방 합쳐서 당사자. 당사자를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자를 다 제3자. 그럼 경우에 따라서 갑과 을이 집을, 토지를 사고 팔았는데 이 토지를 을이 병한테 전매할 수도 있죠. 그럼 이 병은 당사자다, 제3자다. 그럼 이 첫 번째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병은 제3자고 두 번째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당사자지. 그럼 두 번째 계약에서 갑은 누굽니까? 제3자지. 그래서 다른 법하고 틀린 게 약간 민법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당사자가 됐다가 제3자가 됐다가 막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 A가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럼 밖에서 A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도둑놈이죠. 집에 가면 아들이 아버지 문 열고 들어오면 아버지 왔나 할까요? 도둑놈 왔나 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람을 두고서 부르는 형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면 갑과 을은 당사자고 을과 병이 기준이면 갑은 제3자고 항상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글자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약을 하려면 당사자도 있어야 되고 물건 사라, 물건 사겠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의사표시도 있어야 되고 서로 그 의사표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우리는 계약 하나가 성립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만약에 갑이 물건 사라고 했는데 을이 안 산다고 이야기하면 사람은 있다 없다? 사람은 있죠. 목적은 있었죠. 근데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없은 거죠. 그럼 의사표시가 없죠. 그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있고 한 가지가 없으면 이 계약은 성립한 것 아닌 거다. 그럼 성립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계약이 불성립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립을 했다고 했어. 그럼 이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아니 소 한 마리 사고 팔기로 계약이 됐으니까 빨리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약이 상대방에게 계약대로 지키라고 말하려면 두 번째 관문인 2차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기만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만 그 사람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이 계약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지만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계약을 해야 그 계약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만 그 의사와 표시가 합치하고 하자가 없을 때
그 제대로 된 계약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 이 모든 9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우리는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9개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이제 효력이 있다를 우리는 앞으로 한자로 유효, 효력이 없다를 무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계약 무효다, 이런 소리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그 계약은 무효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그 계약 취소한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그럼 그 계약이 무효다, 유효다, 이 말은 2차를 탈락한 거다, 1차를 탈락한 거다? 2차. 그럼 성립은 한 거란 말이에요. 1차는 걸렸으니까 2차를 쳤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죠? 그럼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걸 1차, 2차로 하지 말고 이제 회사 입사로 해서 첫 번째 면접, 두 번째 필기. 그럼 면접하고 필기를 걸려야만 회사에 입사한다고 치고, A는 면접에 탈락해서 집에 가고 있고, B는 면접은 통과했는데 필기를 떨어져서 집에 가고, C는 2개를 다 통과해서 입사할 수 있죠. A가 집에 가다가 B한테, 야, 시험도 떨어졌는데 밖에 나가서 소주 한잔 하자. B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B면 A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니하고 술 마실 레벨이 아니지. 니는 1차 떨어졌고 나는 2차 떨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니하고 같이 마실 레벨이 아니다라고 B는 이야기할 수 있죠. C가 볼 땐 놀고 있지, 둘이. C가 볼 때는 둘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들끼리는 또 레벨이 달라. 그럼 우리는 1차를 통과 못해서 계약이 불성립을 하나, 2차를 통과 못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나.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가 이 계약이 불성립을 하고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갑은 소를 주기로 하고 을은 돈을 주기로 하고 계약됐지만 이 계약이 불성립하거나 무효가 됐다는 이야기는 갑은 소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조금 전에 약속했지만 을은 돈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불성립하고 무효의 뜻이에요. 그럼 불성립이 되나 무효가 되나 결론은 같다, 다르다?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같죠? 과정은 차이가 난 거지. 하나는 1차 떨어진 거고 하나는 2차 떨어진 거고. 그게 불성립하고 무효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효, 무효만 있으면 딱 좋은데 이 효력이 없다는 게 무효만 있는 게 아니고 무효하고 비슷한 취소가 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무효로 한다는 소리를 더 자주 할까요? 약속을 취소한다는 소리를 더 자주 할까요? 취소. 그럼 무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냐? 무효는 주장을 하든 안 하든 무효입니다. 근데 취소는 주장을 해야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효와 취소는. 그 다음 무효는 세상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는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지정되어 있다. 자, 이 두 사람이 살인 청부 계약할 수 있죠. A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 계약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이 사회에서 인정 못하겠죠?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럼 이 살인 청부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든 지나가든 내든 그 계약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구라도, 세상 누구나. 그런데 이제 앞으로 취소라는 것은 딱 지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한 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취소는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그럼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자도 지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지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취소는 제한 능력자, 예컨대 미성년자, 착각한 자, 사기당한 자, 강박당한 자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치면 이 사람밖에 못해요. 그럼 여러분 식당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밥이 맛있으니까 주말에 친구들 데리고 한번 오겠다고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없다? 식당 예약할 수 있죠.
그리고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 못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식당에 전화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약 취소합니까? 취소하죠? 여러분 미성년자입니까? 착각했나요? 사기당했나요? 협박당했나요? 그런데 어떻게 취소했나요? 취소는 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약은 취소한다는 표현은 이 사회에서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거는 취소가 아니고 못하게 되면 예약을 철회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이제 식당 예약을 했다가 못 가게 생기면 전화해서 주인 아줌마한테 자, 아주머니 예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그럼 아줌마가 예? 아, 철회한다고요? 예? 혹시 식당 예약을 취소한다는 겁니까? 아줌마, 취소가 아니고 철회. 밖에 나가서 미치다 소리 듣지 말고 그냥 취소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느낄 때는 아, 이게 사실은 용어가 취소가 아니고 철회라고 써야 되는데 실제 진실은 그렇다. 자, 살인 강도라는 말 들어봤나요? 살인 강도라는 말 들어봤죠? 없는 용어라. 강도가 뭐냐? 돈을 빼앗으면서 폭행 협박을 하는 게 강도라. 그럼 강도짓을 하고 폭행 협박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항을 하니까 살인도 할 수 있죠. 강도가 살인을 할 수는 있어. 그래서 강도살인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살인자는 강도를 할 수가 없어. 죽어버렸으니까. 죽인 자를 협박할 수는 없으니까. 죽어버렸어. 그래서 살인 강도가 아니고 강도살인죄인데 여러분은 살인 강도가 익숙하잖아요.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취소라는 용어는 딱 지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거다. 원래 법적으로는. 무효는 그렇지 않다. 무효는 지정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성립 요건을 다 갖추면 성립이고, 효력 요건을 다 갖추고 유효가 되면, 자, 그럼 갑거래 계약이 유효가 되면, 이제 계약이 유효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정까지 끌고 가려면 계약은 적어도 유효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이 을하고 계약을 하기를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자, 한강에 빠진 보석 하나를 찾기로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자, 한강에 빠진 보석 하나를 찾아주면 10억을 줄 테니까 찾아줄래? 찾아줄게. 당사자 있다 없다? 지금 당사자 있다 없다? 둘이 있죠? 목적 있다 없다? 의사표시 있다 없다? 한강에 빠진 보석 하나를 찾아주라. 10억 주면 찾아줄게. 10억 줄게. 의사표시 있죠? 그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다면 이 세 사람의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이 두 사람의 계약은 성립했지. 성립했죠? 성립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 을이 갑한테 약속을 지켜라. 빨리 들어가라. 한강으로 뛰어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두 번째 2차 관문을 통과했어야 된다. 그럼 이 당사자가, 이 둘이 한강에 빠진 보석 하나를 찾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이 당사자는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지. 자, 칠판에다가 갑과 을이라고 썼는데 이게 제정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우리가 글로서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17세인 갑, 미성년자다 아니다? 미성년자지. 그냥 갑. 성년이지 뭐. 그럼 그냥 갑을이죠. 제정신이다 아니다? 제정신이지.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가 없으니. 그럼 이 두 사람이 계약하는 과정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한강에 빠진 보석 하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 불가능한 계약을 하면 가능한 계약을 해야 유효니까 불가능한 계약을 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럼 무효가 된다는 뜻은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을은 갑한테 빨리 한강에 뛰어들라고 이야기해도 갑이 그 배에 앉아가지고 내가 미쳤지 어제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 추워 죽겠는데 뛰들어가 해도 갑이 나는 못 가겠다. 아니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지켜. 을이 이야기하면
갑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니하고 내하고 계약은 했는데 우리 두 사이에 당사자 목적의 사표시가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한 건 맞다. 근데 가능한 계약을 하지 않고 불가능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다. 무효가 됐으니 나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반드시 저 두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해야 된다. 하나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만 더. 갑이 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1년 쓸 동안 1억을 좀 빌려주라. 1년만 쓰자. 이자 줄게. 이자는 필요 없는데 1년을 빌려줄게. 그럼 1억을 1년 동안 이자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을이. 자, 무이자로 빌려줄게. 그런데 이자 없이 빌려주지만 약속 하나마자 1년 뒤에 만약에 원금을 갚지를 못하면 그때는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내놔. 그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내기로 하고 이런 계약할 수 있죠? 이 당사자 있다 없다 지금? 목적 있다 없다? 의사표시? 그럼 성립했지. 1차 통과. 이상한 계약이라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는 없으니 제정신이겠죠? 그럼 이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정되고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칼로 베어내는 게 불가능하진 않고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베어버리면 사람은 죽을까요, 살까요?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여기서 칼로 도려내면 사람이 죽을까요, 살까요? 몰라. 남자는 적삽니다. 남자는 100% 적삽니다. 여자는 몰라. 자, 여자는 뭐 사이즈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는 이 계약은 적법하다, 위법하다? 그럼 아까 적법한 계약을 해야만 이 계약이 유효가 된다면 반대로 적법하지 못한 계약을 하면 무효가 되겠죠. 그럼 계약이 무효란 이야기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럼 자, 을이 1년 안에 원금을 못 갚았으니까 약속을 지켜서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내놔라고 했을 때 갑은 약속을 해놓고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방법은 니하고 내하고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은 무효다. 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서 성립은 했지만 네가 내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유효가 돼야 된다. 그런데 적법한 계약을 하지 않고 위법한 계약을 했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계약이 무효니까 나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 약속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약속 안 지킨다는 소리잖아요. 무효란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런 논리 과정을 통해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갑은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셰익스피어가 살던 16세기는 악법도 법이고 둘이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사회라서 둘이서 기사들 둘이서 싸움하다가 하나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세약서를 쓰고 하면은 명예살인도 허용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는 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갑이 이런 논리로서 목숨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갑의 애인인 그 판사가 약속대로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가라. 대신에 그 계약서에는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게 없으니까 피를 흘리게 하지 않고서 살만 베어가라.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갑의 목숨을 구했다. 다만 이제 이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살았더라면 그런 식의 결말이 아니라 성립요건, 효력요건 쫙 줄 꺼놓고 효력요건을 못 갖추어서 무효다. 무효가 됐으니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시대가 달랐으니까. 자, 이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문제.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만 이제 계약 하나가 인정을 받는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요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질 것,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되면 좋은데 여기가 쉬우니까. 다만 이제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사람은 언제부터 권리를 가질까요? 의무를 질까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본만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태어난 때부터. 언제 권리가 사라질까요? 사망한 때로부터. 그럼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권리를 가지고 사망한 때로부터 권리를 상실한다. 어렵나요? 이 용어 자체는 없지 않죠? 그럼 보죠. 태어난 때부터 권리 가진다는데 그럼 사람은 언제 태어난 걸까요? 지금 배가 아파서 분만이 시작돼서 진통을 느끼고 있는 단계,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분만이 시작돼서 그래서 머리만 빼꼼 놓은 단계, 일부 노출, 팔다리가 다 나온 전부 노출, 아직 다 나왔는데 탯줄을 끄는 단계,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그 대한민국 민법은 전부 노출이라. 그럼 뭔 차이냐? 일부 노출인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고 낙태죄가 되는 거고, 전부 노출 상태에서 죽이면 영아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죄목이 달라진다. 그럼 이제 갑과 을의 사이에서 이 부부 사이에 임신 3개월짜리 태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부는 혼인신고를 지금 안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상금 5억이 나왔습니다.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 배우자는 그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상속받으려면 법률상 배우자, 혼인신고해야 돼. 사람은 상속받을 권리도 권리죠. 권리 언제부터 가진다? 출생한 때로부터. 그리고 임신 3개월짜리 태아는 갑의 자식은 맞는데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는 불합리하다, 안 불합리하다. 그럼 갑한테 사이 안 좋은 사촌 하나가 있다면 저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럼 사이 안 좋은 사촌이 보상금 5억을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태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게 있겠지.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그걸 태아의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권리를 가지고 사망한 때로부터 권리를 상실한다고 할 때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게 저렇게 태하고 물리니까 사각지대가 나오니까 어려운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사람은 사망한 때로부터 권리가 상실한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사망한 걸까요? 지금 심장은 뛰고 있는데 뇌가 죽은 뇌사, 그 다음에 심장이 멎어버린 맥박이 정지된 심장 정지, 언제부터 사람이 아닐까요? 심장이 멎어야 된다, 뇌가 죽으면 된다. 우리나라는 심장 정지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심장 정지술을 채택하느냐? 부모 입장에서 애가 아직까지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데 죽었다고 취급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괴담은 만 명 중에 하나는 향 피우고 있는데 못질하고 향 피우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사람 있죠? 만에 하나. 지금 초상 치고 있는데 똑똑똑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깨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그래서 뇌사슬을 채택할 수가 없다. 근데 대한민국 의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사들은 자, 장기 이식을 할 때 사람이 이제 심장이 딱 먹고 나면 기능이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에다가 아이스박스에다가 해가지고 헬기에 태워가지고, 요즘은 헬기로 가지 않고 배로 가죠? 안 와요? 세월호. 헬기로 태워야 될 걸 배로 해서 4시간 동안이나 가는, 그렇게 해서 옮기는 거 하고, 심장은 뛰고 있어도 뇌가 죽으면 시체라고 취급해버리면 장기 이식할 사람한테 헬기도 필요 없고 아이스박스도 필요 없지, 도로를 밀고 가서 옆에서 수술하면 되니까. 그럼 죽을 사람은 죽어도 살 사람은 더 오래 살지 않겠나? 그게 뇌사슬의 근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아직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사망한 때라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사망하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갑과 을이 20대 부부인데 남편이 지리산에 놀러 갔다가 물난리가 나서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홍수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갑의 명의로 된 보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보험금. 또 을 재혼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남편이 있으면 재혼할 수 있다, 없다. 이 남편 죽었다 살았다. 심장을 아직 못 재봤잖아요. 심장이 멎어야 사람이 아니라며. 그럼 이럴 때는 비록 심장을 정지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진 않았지만 죽었겠지. 살았으면 오겠지.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걸 실종선고제도라고 한다. 인정사망 실종선고제도는 이럴 때 필요한 거지. 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것으로 취급해야지. 안 그러면 이 을이 나이가 지금 20대인데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남은 80년을 허벅지에다가 바늘 찔러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재혼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 그래서 권리 능력이라고 할 때는 어렵지 않은데 파고 들어가면 어려운.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이 터질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걸 우리는 앞으로 법률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이제 권리 능력은 그렇게 사람이기만 하면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방금 태어난 영아든 죽기 5분 전에 사형수든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취급 안 해도 됩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자가 계약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의사 능력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는 앞으로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 행위 무능력자라고 표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제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사 능력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고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못하는 자와 행위를 못하는 자는 누가 더 모질할까요? 이 의사 무능력자와 제한 능력자는 누가 더 모질한다? 똑같아. 뭘 차이가 날까? 국을 밥 먹기 위해서 국을 퍼놓고 숟가락인지 젓가락인지 구별 못하는 인간이나 젓가락으로 열심히 국 퍼고 있는 인간이나 똑같아. 그래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뭔 차이냐? 이거는 비공인이 이거는 공인. 자, 의사 무능력자는 국가로부터 공인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 된다. 우리도 될 수 있어. 그럼 의사 무능력자는 정신 이상자도 있지만 명정자가 있단 말이에요. 명상에 잠긴 자. 아무 생각 없는 자. 술 먹고 테이프 끊긴 자. 그럼 상주로 한번 생각해봐. 자, 내가 어제 술 엄청 마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방을 두드리더만 참치 잡으러 가재. 예? 어제 당신이 참치 잡입에 6개월 타겠다고 내하고 계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쨌든 참치 잡입에 타겠다고 계약을 했으면 당사자 있나요? 목적 있나요? 의사표시 있죠? 이 계약 성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제 술 먹고 테이프 끊긴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 없는 상태에서 했다. 그럼 의사 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술 먹고 테이프 끊긴 상태에서 한 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유효가 된다면 없으면 무효랍니다. 그럼 참치 잡으러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제한 능력자는 그럼 뭐냐? 자, 미성년자는 대한민국에서 만 19세 미만자는 미성년자다. 표난다, 안 난다? 표나지. 주민등록등본만 보면. 그 다음. 자, 성년 후견 개시 선고 받거나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과거에 금시산자, 한정시산자. 이런 자들은 국가로부터 이자하고는 단독으로 계약하지 말라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도장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사 무능력자는 누구라도 술 먹으면 이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의 표에다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 됐다 안 됐다 하니까. 그런데 미성년자나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을 때는 딱 등록을 해놓으면 이런 자들은 국가로부터 공인되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점이라. 그래서 상태가 더하다 덜하다 차이가 아니고 공인되어 있느냐 공인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제한능력. 그럼 이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도 정상적으로 계약했다고 볼 수는 없죠.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는 앞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때는 이제 취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면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취소할까요? 그 미성년자 스스로 하거나 아버지가 와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우리도 만약에 7살짜리 애가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지 혼자서 들컥 사고 오면 여러분이 부모면 띠간다 안 띠간다? 띠가서 뭐 합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그럼 그 사람이 아니 애도 지금 정신이 똑바르고 애 똑똑하더만 제대로 계약했네. 그럼 여러분도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봐라. 당사자 목적의 사표시는 있다. 성립은 했다. 근데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라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고 나면 무효가 되니까 이 계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법을 몰라도 띠 가서 취소한다 안 한다. 15살짜리가 16살짜리가 함부로 들컥 계약하고 오면 가서 취소하죠.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살아가면서 했던 수없이 많은 행위들을 이제 법률 용어로서 새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던 것들이니까 이렇게 중간에 가벌병을 세워서 사례로 설명해 주면 고개는 저절로 끄떡이 지지. 왜? 다 평소에 했던 행위들이니까. 근데 집에 가서 가벌병은 날아가고 글자만 남아있죠. 그럼 아까 내가 왜 고개를 끄덕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책으로 복습한다는 건 아직 힘들다는 거예요. 들어서 복습하고 들어서 복습하고 아직은. 책은 책 볼 때 될 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책을 안 보는 이유는 책 볼 능력이 안 돼서 안 본다. 재수생들은 책을 볼 수 있어요. 재수생들은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두루두루 하는 건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이런 거고 굳이 따진다면 옛날에 요 성년후견 계시는 옛날에 금치산자라고 불렀고 한정후견 계시는 옛날에 한정치산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상태가 더하다 덜하다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성년후견 계시 선고받은 요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자고 한정후견은 심신미약 이렇게 된다. 그럼 상실하고 미약은 어느 쪽이 더 상태가 심한지는 나왔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하면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자가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자가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 개시와 한정후견 개시의 차이점은 이건 상태가 더하다 덜하다의 차이일 수 있다. 그럼 성년후견 개시는 앞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24시간 돌아있으면 성년후견 개시다. 12시간만 돌아있으면 한정후견 개시다. 이렇게 알아두란 말이에요. 시험 범위로서 이걸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이런 정도에서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실제 책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럼 책을 보면 자, 133페이지에 최고 밑에 체크 플러스 해놨네요. 권리능력.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의사능력. 사리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술에 몹시 취한 자나 미친 사람 또는 유아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가 하는 행위는 무효다. 3. 행위능력.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위자 단독으로 완전하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없는 자를 우리는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자, 밑에 1.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다. 2. 피한정후견인. 3.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래서 적어도 평등한 개인과 평등한 개인이 계약을 하다가 누군가가 손해볼 수 있지. 그것까지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평등한 관계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 계약은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하고 성년이 계약을 하면 미성년자는 손해볼 확률이 많다.
정신 이상자하고 정상인이 계약하면 손해볼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 계약은 말리자. 그게 취소나 무효를 통해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상인이 계약을 하더라도 그들의 목적이 확정된 계약을 하고 가능한 계약을 하고 적법한 계약을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계약을 해야지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불가능하거나 불확정된 계약을 하면 제대로 된 효력을 안 준다. 그래서 아까 한강에 빠진 보석하나를 찾는 것은 몇 가지 요건은 충족해도 찾는 게 불가능한 계약을 했으니까 인정 못하겠다. 살인 청부와 같은 것은 적법하지 않으니까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년 전에 처음 강의를 할 때 서울의 종로에서 엄청 떨렸죠.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가 강의 좀 하자 해서 서울에 딱 올라가는데 그 강의하는데 7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 4명 앉혀놓고 알바하고 있다가 700명 앞에 갑자기 자리 있으니까 평생 처음이지 뭐. 카페 안 보이는 게 중간에 TV만 있고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뭐 첫 시간을 내가 강의를 어떻게 했나 나도 몰라. 하도 떨려가지고. 근데 이제 1시간 마치니까 웬 20대 아가씨가 저를 찾아왔어. 내가 이제 첫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첫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설명하고 갔는데 아가씨가 나를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자기는 민법 공부 처음 하지만 이 첫 계약이 왜 무효인지를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가씨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첫 계약이 무효가 아니면 유효란 소리야? 그럼 이 아가씨하고 결혼한 남자는 좋겠네. 바람피도 상관없다는 소리잖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풀렸냐면 자, 그날은 강의할 때 이렇게 적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로 설명했지. 근데 제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첫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가씨는 첫 계약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첫 번째 계약이 왜 무효인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다고. 나는 첫 계약이 아니고 첫 계약을 한 거예요. 사투리가. 근데 적어도 대구에서는 이런 사투리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죠. 대구나 무산이나 뭐 그것은 거지.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계약을 하면 유효지만 남편은 이 배우자 없는 자가 결혼하면 유효지만 배우자 있는 자가 첫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일부 일처제인 우리 국가에서는 무효다. 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계약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요게 성립 요건 효력.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 1차, 2차로서 성립과 효력을 잡아놔도 되고 회사 입사를 가지고 해도 되고 대학으로 해도 됩니다. 대학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만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입학한 자도 먼저 씁니까? 아니면 졸업해야 됩니까? 졸업해야 되죠. 그럼 대학은 입학의 문제도 있고 졸업의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입학했다고 해서 그 대학 나왔다가 서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졸업을 해야지. 입학조차 못한 자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되면 그럼 입학하는 방법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계약을 하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만 있으면 부부일까요? 혼인신고해야 될까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도 신고라는 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제 성립 요건도 다시 일반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정시로 수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수시로 들어갈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말 타고도 가죠.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졌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스펙 쌓아가 가잖아요. 네, 그렇게 이게 항상 머릿속에 네가 내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려면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려면 몇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2가지. 성립해야 되고 유효가 돼야 된다. 성립을 못하거나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는 나는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약속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항상 그 성립과 효력. 그럼 나중에 이제 두고 괴롭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추상적이지만 나중에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니까 모르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알게 되면 더 보인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올해 아마 이제 처음 공부를 하거나 공부는 처음 하더라도 시험은 한번 쳐보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니까 한 40점이 나오더라.
공부 조금만 하면 60점 나오겠네. 그런데 2달, 3달 바짝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니까 20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도 사회비율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수가 내려갔다가 상식이 아니고 법을 하니까. 여러분이 법을 하게 되면 방금 했듯이 민법은 다른 것보다 자,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정확한 뜻은 몰라도 허가 신고를 평생 듣다 보니까 별 어렵진 않죠. 언제 하는 거다 이런 거.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법률 행위다, 계약이다, 단독 행위다, 나중에 뭐 매매다, 임대차다, 정려다, 의사능력이다, 행위능력이다. 모르는 단어가 홍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처음 한두 달은 이 단어에 미치는 거예요, 단어에. 그 단어에 미치지 말고 모르는 대로 넘어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애들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말을 먼저 글을 먼저 배웁니까? 그림을 먼저 배웁니까? 그림으로서 표현하죠. 이거 나비다 뭐 이런 거 그림으로서 하잖아요. 나 우리 애가 지금 천재인 줄 알았어. 하길래 나중에 그림 보고 하더만.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처음에 학교를 딱 가게 되면 어떤 거를 배울 때는 항상 내가 배우는 과정을 다 만족하고 다 소화해야 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내 시험 중에 듣고 공부하고 바로 시험 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 번만 듣고 들은 거 그대로 한번 복습하고서 바로 시험만 딱 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있죠? 뭘까요?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말고는 없어요. 공부하면서 영어를 익숙해져야 되고 다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냐? 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 넘어가라는 거예요. 알아지겠지? 다음 볼 때는 좀 나아지겠지? 그 다음 볼 때는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되는 거지. 하나하나 암기하듯이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하고 할 수도 없고, 작업을. 처음에는 그냥, 이게 크게 안개에 쌓이듯이 그림만, 윤곽만 잡았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법 공부하는 첫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요런 정도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음 요건을 가지고 이번 6주는 큰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이 1년을 공부하는 과정에 어떤 기본기를 쌓을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